국은 어떻게 됐냐? 손님 오는데 국은 어떻게? 며느리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진 순간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사람이 아니라 국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모든 집안 행사를 혼자 준비해온 막내 며느리.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가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하고 비용까지 자기 돈으로 부담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칠순 잔치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날 새벽 4시였습니다. 윤지연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지만 세 번째 신호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꺼졌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 김태수가 깰까 봐서였죠.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이 칼칼했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열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아이들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따라 마시며 해열제한 알을 입에 넣었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새벽 4시 10분.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참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 박말순의 목소리는 새벽인지 아닌지 상관없다는 듯 또렷했습니다. 일어났지? 시장은 일찍 가야 좋은 것 건지는 거야. 떡은 2군데서 맞춰. 한 군데만 하면 티가 나. 지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지만 대답은 차분하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갈비찜은 꼭 한우로 해야 해. 수입 쓰면 난 모른다. 칠순인데 체면이 있지. 과일도 흠집 없는 걸로만. 배하고 사과는 꼭. 네. 그리고 김치전은 하지 마. 기름 냄새나.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으로만 하고. 네,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싱크대를 바라봤어요. 싱크대 위에는 전날 밤에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육점, 떡집, 과일가게, 반찬가게, 시장.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결제 내 카드. 영수증 모아두기. 처음 몇 년 동안은 영수증을 모아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따지면 복 나간다.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15해 동안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비용은 늘 지연의 카드였고 지연의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지연이 현관으로 가려는 순간 방문이 열리며 딸 소희가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인 소희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또 할머니 잔치 준비하러 가? 지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금방 다녀올게. 너는 자야지. 학교 늦으면 안 되잖아. 소희가 엄마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색이 되게 안 좋은데. 지연은 괜찮은 척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엄마 원래 아침엔 그래. 걱정 마. 그 말은 딸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딸을 방으로 돌려보내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돼. 내일이면 끝이야. 지연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시장은 이미 북적였고 지연은 그 속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한우갈비, 흠없는 과일, 신선한 야채. 카드를 긁을 때마다 금액이 올라갔지만 지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어차피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건 아침 8시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지연은 다시 해열제를 한 알 더 먹었어요. 열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은 버텨야만 했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큰형수 정혜란이 먼저였어요. 저희는 내일 점심쯤 갈게요. 한복 입고 사진도 찍어야 해서요. 히읗히읗. 이어서 둘째 형수 오미정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당일에 가서 상차림 도와드릴게요. 아 맞다, 메이크업 예약이 11시라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지연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국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편 태수가 휴대폰을 보는 지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넥타이를 매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도 시댁 가야 해? 응. 밑준비해야지. 태수가 입술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당일에 가서 준비해도 되잖아. 엄마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지연은 남편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웃었어요. 당일에 하면 더 정신없어. 그냥 내가 미리 하는 게 빨라.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싫어할까 봐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편했기 때문이었어요. 태수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차 키를 집으려는 순간 태수가 뒤에서 한마디 던졌어요. 무리하지 마. 아프면 말하고.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 그 말은 이 집에서 늘 책임 없는 위로였어요. 무리하지 말라면서도 결국 무리를 해야만 굴러가는 게 이 집의 구조였으니까요. 차를 몰고 시댁으로 가는 길, 지연은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어요. 해열제가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오늘만 버티자. 내일이면 끝이야. 하지만 지연도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 끝나면 또 다른 행사가 올 거라는 걸요. 명절, 제사, 생일, 기일. 끝나는 날은 없었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는 9시였어요. 지연은 트렁크에서 장본짐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우 갈비 5kg, 각종 채소, 과일 박스, 떡. 무거운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숨이 가빠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얼굴을 보지 않고 짐부터 봤어요. 왔어? 얼른 들어와. 갈비는 씻어놨지? 네, 어머니. 빨리 냉장고에 넣어. 상하면 안 되니까. 지연은 무거운 짐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바닥은 반짝였고 조리대는 비어 있었어요. 마치 내가 와서 채워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갈비부터 손질하고 잡채 재료 다듬고 전 반죽 만들어놔. 내일 바빠서 정신없을 테니까. 네. 그리고 냉장고 정리 좀 해. 어제 큰 며느리가 보낸 과일 선물 있는데 그거랑 같이 예쁘게 담아놔야 해. 네, 어머니.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어요. 큰 며느리는 선물을 보내고 둘째 며느리는 당일에 와서 코디를 하고 막내 며느리는 모든 걸 준비하는 거죠. 이게 이 집의 질서였습니다.
지연은 갈비를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이 손을 스쳤지만 손끝은 뜨거웠습니다. 열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가끔씩 부엌 쪽을 쳐다봤고 지연은 그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손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막내잖아. 누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지만 지연은 늘 그 말을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말. 막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는 말. 그 말이 지연을 15해 동안 이 자리에 묶어뒀습니다. 오후 2시쯤 지연은 잠시 싱크대에 기대섰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아른거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지연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부엌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냄비 3개가 동시에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썰어야 할 채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프라이팬에서는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올라왔고 찜통에서는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그 한가운데서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갈비를 손질하고 야채를 다듬고 잡채 재료를 볶고 전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틈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면서도 눈은 부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고추는 너무 많이 넣지 마. 어르신들 속 쓰리시면 어떡해. 네, 어머니. 야채는 이쁘게 썰어야지. 손님들 눈도 있는데. 네. 갈비찜 간 좀 봐봐. 싱거우면 안 돼. 네, 지금 확인할게요. 대답은 늘 같았어요. 네. 그 한 글자로 15회를 버텨왔습니다. 지연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사람인지 그저 움직이는 손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말수님 택배요. 박스는 컸고 리본이 예쁘게 둘러져 있었어요.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며느리 혜란 올림. 시어머니가 포장을 뜯자 고급 한복과 화려한 꽃바구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혜란이가 이런 걸 보내다니. 역시 큰 며느리는 달라. 센스가 있어. 지연은 부엌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손에는 간장 소스가 묻어 있었고 앞치마는 온갖 재료로 얼룩져 있었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돌아올 건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한복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다림질 좀 해놔. 사진 찍을 때 구김 있으면 보기 흉하잖아. 네, 어머니. 그리고 꽃바구니는 현관에 두면 되겠다. 손님들 오면 보이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바구니는 칭찬받고 며느리의 손은 당연해지고 그게 이 집의 질서였어요. 저녁 6시쯤 지연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붉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더 뜨거워진 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피부를 식혔지만 속은 여전히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내일까지만 버티면 돼. 지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갈비찜 뚜껑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좀 더 졸여야겠다. 국물이 너무 많아. 네, 제가 할게요. 그리고 잡채는 색이 왜 이렇게 죽었어? 당근을 좀 더 볶아야지. 지연은 대답 대신 볶음 주걱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지연은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내일은 아침 일찍 와야 해. 손님들 오기 전에 상차림 다 끝내야 하니까. 네, 어머니. 차에 올라탄 지연은 시동도 걸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지연은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아이들도 엄마를 기다릴 테니까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어요. 남편 태수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저녁은? 아직이야. 금방 차릴게. 태수가 지연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다는 말. 지연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또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내일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잔치 당일 아침 지연은 새벽 5시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부엌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전 부치기, 갈비찜 마무리, 잡채 볶기, 국 끓이기, 상차림, 그릇 정리. 손님들이 오는 시간은 낮 12시였습니다. 7시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지연은 프라이팬을 달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을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 8시쯤 남편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급한 회의에 잡혀서 10시쯤 갈게. 지연은 휴대폰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급한 회의. 언제나 그랬습니다. 시댁 행사 날이면 늘 급한 일이 생기는 남편이었죠. 지연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9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살피더니 말했어요. 일찍 왔네. 전은 몇 개 부쳤어? 동태전 20개, 호박전 15개, 깻잎전 10개 부쳤어요. 갈비찜은? 지금 다시 데우는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프라이팬을 뒤집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 큰형수 혜란이 도착했어요. 한복을 차려입은 혜란은 화장이 완벽했고 머리도 고급 미용실에서 한 듯 단정했습니다. 어머, 지연아. 많이 했네. 수고했어. 혜란은 부엌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상차림은 내가 코디해 줄게. 접시 어디 있지? 예쁜 그릇으로 담아야 사진 잘 나오잖아. 코디. 지연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코디는 말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옮기고 담고 데우고 닦는 건 여전히 지연의 몫이었죠. 11시쯤 둘째 형수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미정도 화장이 선명했고 옷차림이 깔끔했어요. 어머, 지연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너무 빨개. 지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좀 더워서 그래요. 괜찮아요. 미정이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 메이크업 받느라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근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역시 지연이는 일 빠르다니까.
일이 빠른 게 아니라 혼자 해서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11시 30분. 지연은 마지막으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큰 냄비에 육수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무와 파를 더 넣으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지연은 싱크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몸이 휘청거렸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열이 정점에 달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서 있어서일까요? 지연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국간 좀 봐봐. 손님들 곧 오신다. 지연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냄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국을 옮겨야 했으니까요. 다른 불에 다시 올려서 한 번 더 끓여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냄비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냄비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 눈앞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냄비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이 그대로 쏟아져 내렸어요. 지연의 팔과 허벅지를 타고 흐르는 뜨거움.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팔이 따갑고 허벅지가 타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는 살이 정말로 타고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국물이 퍼졌고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연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바닥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둘째 영수 미정의 비명이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퍼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지연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지연의 팔은 이미 벌겋게 변하고 있었고 허벅지 부분 옷이 젖어서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을 움켜쥐었어요. 아팠습니다. 정말로 아팠어요. 살이 익는 냄새까지 났습니다. 미정이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부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은 지연을 봤어요. 그리고 쏟아진 냄비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국은? 손님 오는데 국은 어떻게?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형수 혜란도 부엌 앞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국을 먼저 찾다니.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울음과 웃음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역시 그렇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구나.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 태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였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태수는 부엌으로 달려와 바닥에 앉은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의 팔은 물집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허벅지는 옷 사이로 붉은 피부가 보였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태수가 지연을 안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손님들이 30분 뒤에 온다고. 국을 누가 끓여?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지금 지연이가 이렇게 다쳤는데요. 그래도 손님들은 와. 어떡하려고 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팡이 소리와 함께였습니다. 시아버지 김봉식이었습니다. 봉식은 평소처럼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부엌 앞에 선 봉식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 고통스러운 며느리, 그리고
국을 먼저 걱정하는 아내. 봉식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는 순간 봉식이 다시 말했어요. 사람부터. 그 짧은 두 마디에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봉식은 5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봉식이 태수를 봤습니다. 병원 가.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지연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너무 가벼웠어요. 15해 동안 이 집을 위해 몸을 깎아가며 살았던 아내가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괜찮아. 지연은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태수의 품에 안긴 지연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님들 잔치. 태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제발. 하지만 지연은 이미 정신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열과 고통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태수는 지연을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해. 봉식이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과해.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고. 하지만 사과하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표정이었으니까요. 태수가 지연을 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큰형수 혜란과 둘째 형수 미정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봉식은 부엌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국물이 자신이 50년 동안 못 본 척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봉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늦었구나. 또 늦었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봉식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응급실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가 화상 부위에 거즈를 대고 있었어요. 팔과 허벅지의 통증이 마취제를 맞았는데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태수에게 말했어요. 이도 화상입니다. 범위가 꽤 넓어요. 지금은 통증 관리하면서 상처 상태를 봐야 하는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태수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술이요? 네. 그리고 환자분, 열이 상당히 높았어요. 몸살 상태에서 무리하신 거죠. 이 상태로 계속 일하셨으면 화상이 아니어도 쓰러지셨을 겁니다.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덧붙였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고요. 흉터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범위가 넓어서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액을 맞고 있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눈을 뜨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님들은 잔치는. 태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아, 그딴 게 지금 뭐가 중요해. 너 지금 이렇게 다쳤잖아. 지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습관이라서 미안해. 습관. 그 단어가 태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습관이라니요. 태수는 대기실로 나와 벽에 기대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지연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봉투였어요. 태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육점, 떡집, 과일가게, 시장, 반찬가게, 일회용 용기,
부침가루, 식용유. 최근 한 달치만 해도 한 장, 두 장, 세 장, 수십 장이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쳤어요. 모두 지연의 카드였습니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작년, 재작년, 그 전해 봉투는 여러 개였고 영수증은 수백 장이었어요. 이게 다 지연이 혼자? 태수는 멍하니 숫자를 더해봤습니다. 계산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금액이 컸어요. 수백만 원. 아니,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15해 동안 모은다면요. 그리고 봉투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의 글씨였어요. 이번 잔치만 끝나면 나 좀 쉬고 싶다. 태수는 그 종이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뭘 한 거지. 15해 동안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태수는 화면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수야, 지연이 어때? 많이 다쳤어? 태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도 화상이래요. 수술할 수도 있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태수야, 손님들한테 연락은 했는데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 다행이야. 태수는 그 말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응? 지연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걱정되지. 그래서 묻는 거잖아. 태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이해해줘서 다행이라는 말, 지연이가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태수야, 무슨 소리야. 나도 며느리 걱정돼서.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태수는 다시 응급실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잠들어 있었어요. 약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크림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을 만큼 달아 있었죠. 이 손으로 15해를 버텼구나. 태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를요.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는 게 귀찮아서 지연이 알아서 하니까 편해서 그렇게 모른 척하며 살았던 거였어요. 태수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지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지연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태수는 시댁에 연락했습니다. 다 모이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오후 3시 시댁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큰아들 부부, 둘째 부부, 시어머니, 시아버지.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큰형수 혜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이는 좀 어때? 많이 다쳤다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이걸 왜 회의까지 하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데? 큰형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봉투에서 영수증들을 꺼냈어요. 수백 장의 영수증이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지연이가 지난 15년 동안 집안 행사 때마다 쓴 돈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수가 정리한 종이를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칠순 잔치, 환갑 잔치, 제사, 명절, 생일. 매번 지연이 카드로 결제했고 지연이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둘째 형수 미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태수가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수님, 여기 보세요. 이번 칠순 잔치만 해도 250만 원입니다.
작년 명절이 100만 원, 재작년 환갑이 300만 원. 합치면 1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큰형이 코웃음을 쳤어요. 야, 잔치 한 번 했다고 돈 내놓으라는 거야? 태수는 큰형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한 번이 아니잖아요. 15년 동안 계속이었잖아요. 형님네는 매번 선물만 보내고 형수님들은 당일에 손님처럼 오고 준비는 전부 지연이 혼자 했잖아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수가 병원 서류를 꺼내며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치료비 예상 내역입니다. 아직 끝도 아니고요. 흉터는 평생 남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그걸 누가 일부러 그래. 일하다가 그런 거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일부러 한 거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날 형수님들은 뭐 하셨어요? 거실에서 TV 보셨죠? 사진 찍을 준비하셨죠? 큰형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너 지금 말 조심해.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시아버지 봉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닥쳐. 단 한마디였습니다. 큰아들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봉식은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내가 다 봤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뭘 봐서. 봉식이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며느리 쓰러졌는데 국부터 찾은 거. 내가 다 들었어.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봉식이 태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너도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했으니 됐다. 그리고 봉식이 탁자 위의 종이를 가리켰어요. 정산한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잔치 비용이든 치료비든 앞으로 이런 행사돈은 부모인 나하고 엄마가 40%, 큰 집이 30%, 둘째 집이 30%,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봉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앉아. 큰아들은 다시 앉았어요. 기세가 꺾였습니다. 봉식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막내 며느리한테 일 시키지 마.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 봉식은 짧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못하면 간소하게 해. 체면 세우자고 사람 잡는 거 그만하자. 봉식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했었다. 모두가 봉식을 봤어요. 봉식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내 첫 번째 아내한테. 거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봉식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도 큰 잔치가 있었어. 그 사람도 혼자 준비했지. 나는 편했으니까 모른 척했고 그 사람이 쓰러졌어. 과로로. 봉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복은 했지만 평생 후유증 안고 살았어. 나는 그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봉식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똑같이 했지. 당신도 며느리 시절에 고생했잖아. 근데 이제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 그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봉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는다. 지연이 태어난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아버지 봉식이 먼저 서 있었고 뒤에는 시어머니, 큰아들 부부, 둘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수는 지연 옆에 섰어요. 봉식이 지연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아 있어라. 일어나지 마. 지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봉식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시아버지가 며느리 이름을 부른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눈 뜨고도 못 본 척했다. 편하니까. 막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그게 제일 잔인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다. 그날 국부터 찾은 거 내가 미쳤지. 사람이 다쳤는데. 시어머니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큰형수 혜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나도 솔직히 너무 편하게만 굴었어. 한복이니 꽃이니 그런 거 보내고 끝인 줄 알았지. 정작 힘든 일은 다 너한테 떠넘기고. 둘째 형수 미정도 한마디 보탰어요. 나도 말로만 도운다고 했지. 손은 안 움직였잖아. 미안해. 지연은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15해, 새벽 시장, 부엌의 열기, 내로만 버틴 세월. 지연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태수가 지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연은 태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태수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근데 너 요리 정말 잘하더라. 어디서 배웠니?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결혼 전에 호텔 연애팀에서 일했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호텔? 네. 500명 규모 연회도 혼자 기획하고 운영했었어요. 칠순 잔치 같은 거는 사실 제게는 쉬운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근데 시집 올 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5년 동안 자기가 무시하고 부려먹은 며느리가 사실은 프로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매번 지시하실 필요 없었어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한 번도 믿어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냥 일할 손이 필요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봉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지연이 쉬어야 한다. 가족들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태수가 지연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내가 안 해도 돼.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내가 먼저 말할게.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또 습관처럼 전화할 수도 있고 형수들은 또 서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었습니다. 이 집에서 막내 며느리의 고생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처음으로 말해줬다는 것.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약 없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 태수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장모님 산소 같이 갈래? 지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5해 동안 미뤄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